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리카도가 떴어요. 차이가 나니까 점마 입 튀어나오네. 차익지대설이죠. 토지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그 다음 수학 체증의 법칙이 아니라 체감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최열등지까지 농사를 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은 최열등지, 농지 한계지였죠.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2번. 위치지대설입니다. 차이가 나니까 점마 입 튀어나오네 입지교차 지대설을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했었죠. 티냉이었죠. 지대함수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지대가 늘어요. 토지 임대료가 낮아져요.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지잖아요.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지대는, 토지 임대료는 당연히 도심이 높고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집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점점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서 X네요. 3번 마찰 비용 이론이 떴어요. 뭐가 기억나시면 되죠? 해마가 기억나시면 돼요. 해마는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딱 기억나셔야 돼요. 교통비와 그 위치에서의 주거비 또는 지대겠죠.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항상 기억해 두실 건 무엇이냐면 도심은 지대가 높아요. 도심까지 교통비는 적게 들죠. 근데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교통비는 점점 증가하지만 지대는 낮아지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당연히 마찰은 작아지겠죠. 이때 토지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는 건 포인트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준지대는 준마이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준마이는 일본의 술, 사케였죠. 그럼 처음에는 단계는 취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깨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계장비 등에 주어지는 대가로 장단기 모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5번. 절대지대설은 점마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창한 이론이었습니다. 절대지대설. 토지 소유, 사유화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시옷, 얘는 생산비로 봤죠. 지대를. 그래서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익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서 최열등지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지대는 발생합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번이 맞네요. 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의 기능이 있죠.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이 맞네요. 일반적으로 장기 저리로 빌려줘야 저수층이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지어서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때 개발 자금을 빌리는 거잖아요. 건축 자금을. 그래서 단기 고리였습니다. 뭐에 비했을 때는 주택 소비금융보다는 주의를 해두세요. 그 다음 3번. 담보인정 비율 LTV는 가치 기준이었죠. V, 밸류에 곱해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I, 인컴에 곱하죠. 소득 기준이었어요. 주의하실 건 LTV는 V를 딱 곱하는 순간 바로 저당액이 나오는데 DTI의 I, 인컴을 곱해도 소득을 곱해도 바로 저당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줘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서 두 기준이 다 적용되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간다. 그게 동시만족이니까. 그 다음 4번.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 4번. 제1차 저당대출 시장은 저당 채권자와 저당 차입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사고 팔죠.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체감식이죠. 그것에 비해 대출 직후에 원리금의 상환액이 더 적다. 그래서 크기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체감식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 상반되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상환액의 크기순, 상환비율의 크기순으로 나왔을 때만 바뀐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 크기순이 이제 이와 같이 바뀌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작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은 5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얘는 뭐였죠, 여러분? 원가법, 복성식 평가법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적산법은 뭐라고요? 적산하기 위해선 기기가 필요해요. 그때 임대인은 있는 사람이 더해요. 필요정비를 더합니다. 빼지 않고. 그 다음 2번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 환원시켰다. 얘는 수익환원법이었죠.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료를 적분한다.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대사례 비교법과 함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니라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담보 가치, 보험 가치, 투자 가치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X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가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X.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사례가 되는 부동산을 찾아요. 똑같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 다르면 무슨 찌개? 사시찌개 면을 끓이죠. 부대찌개가 아니라 사시찌개. 배고프니까 면발도 하나 넣어 먹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비교하여 준환가액, 비중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맞죠. 그래서 지금 몇 번이 맞네요. 4번이 맞습니다.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이었죠? 지역 요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때 유사지역은 인근적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경제적 대체관계성이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는 말 그대로 유사한 지역이었죠. 인근 지역과. 그래서 유사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지 않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의 꼭 해두세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